자, 이제 우리 지난주에 했던 다시 해볼게요. 자, 제일 먼저 PF 있는데, PF는 말 그대로 이제 이거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요. 요 이제 기본 틀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맨 먼저 사업주가 뭐를 먼저 하는가 하면요. 요 PF 회사를 먼저 설립하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자기 지분 형태의 지분을 투자해서 설립하겠다, 그죠? 근데 문제는 PF 회사 자체가 어떤 회사에 대한 실체가 없다. 즉, 이 말은 직원당이 없는 결과 할 수 없이 여기 있는 사업주가 PF 회사 대신에 어디 찾아갑니까? 돈이 부족하대요. 은행 가야 되죠? 그죠? 이때 항상 PF는 여러 은행이 공동으로 자금 투자하니까 이건 반드시 대출을 용어 쓰게 돼 있어요. 해서 이렇게 뭐 있습니까? 내가 돈을 빌려갈 건데 돈 좀 빌려달라 요구하면 분명히 항상 은행들 뭘 요구합니까? 이 담보가 뭐죠? 담보가 뭐냐고요? 프로젝트지.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계획서. 프로젝트가 결국은 담보가 되어서 이게 만약에 수익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얘가 분명히 돈을 빌려주겠다, 그죠? 자, 이 빌려준 돈 가지고 PF에서 뭐 있습니까? 부동산 등에 개발해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이렇게 은행에 돈을 갚고 그 다음 남는 수익은 챙긴답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 PF 회사가 현재 회사에 대한 실체가 있습니까? 없죠. 없으면 일단 돈을 빌려주면 여기 있는 직원 등이 없는 결과 얘가 돈을 관리 못 한다고. 그래서 돈을 맡겨야 되지. 맡긴다 이게 뭐냐? 위탁. 또는 신탁이지. 같은 말이 뭐냐? 에스크루. 은행들에게 돈을 맡기면 은행이 돈을 관리한답니다. 그러면 현재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4번 실제 얘가 합니다. 돈은 얘가 틀어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돈과 사업이 분리되어 있는 결과 이 사업주가 망한다 하더라도 이 개발 사업에 아무런 영향 주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죠. 또한 두 번째, 항상 이 은행들은 돈을 빌려줄 때 있죠. 예, 무조건 뭐만 심사하는 거면 여기 있는 사업의 계획성만 검토하는 거지. 절대 뭐 있습니까? 사업자 조만간 망한다. 망하지 않는다. 이런 신용 등을 평가할 필요 없으니까 이런 사업자에 대한 정보에 대한 비대칭성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돈을 빌려줬지만 그 돈을 다 받지 못한다 해서 여기 있는 사업자는 책임지라 했을 때 책임질 필요 있습니까? 없는 거지. 이런 걸 보통 뭐라 하죠? 그걸 뭐라 합니까? 소송에 대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서 비소구 금융이에요. 예외적으로 뭐 있습니까? 제한 소구 금융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와 반면 사업주는 올 수 있는 특징이 두 개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우리 일반 기업 금융은 모든 책임을 전부 다 이 사업주가 다 책임지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PF는 이런 다양한 업체가 참여한 결과 이런 위험도 그만큼 분산될 것이고 그 반대급부로 여러 업체가 참여한 결과 협상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면요 오히려 뭐 있습니까? 비용 등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발생할 그런 단점도 있답니다. 자, 그리고 요 사업주 장부상 부채가 없어요. 이런 걸 보면 부의 금융인데 어쨌든 갚아줄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부의 금융 형태가 있다는 정도로 좀 아시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니까 우리가 우리자. 자, 우리자는 그냥 우리말로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요.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는 용어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부동산 투자 신탁에서 크게 세 가지 회사가 있죠. 첫 번째 자기 관리.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위탁 관리. 세 번째 그죠?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어요. 자, 일단 자기 관리는 얘가 주식을 발행했죠. 했으면 얘가 직접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위탁은 자기가 주식을 발행했지만 직접 관리하지 못하고 다른 데 또 맡긴다는 거예요. 기업 구조조정 말 뜻이 뭐 있습니까? 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등을 빨리 리젠트로 뭐 처분해서 기업을 회생시킬 목적입니다. 그런 특징을 좀 알고 계시면서 그럼 이때 보니까 회사에 대한 실체가 있냐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관리 회사에 대한 실체가 있고 위탁은 기업도 없는 거지.
그러면 이때 보니까 전문 인력이 필요할 것인가 하는 건데 당연히 뭐 있습니까? 자기 관련 회사에 대한 실체가 있으니까 이런 주식 등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겠지만 위탁 관리학 기업은 전문 인력은 필요 없더라 이겁니다. 자, 또 그 외에 보니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네, 여기 있는 자본금이 있는데 최저 자본, 즉 자본금. 자, 자본금이 거의 두 개 있죠. 회사 설립할 때 투입되는 비용이 있죠. 설립 자본금이 있고 영업인가 후에 6개월이 경과되었을 때 최저 자본금이 있답니다. 이런 걸 좀 정리해 보시는데 어쨌든 현재 보니까 이 설립 자본금 결국 뭐 있습니까? 이건 5억, 3억, 3억이죠. 533이에요. 그 다음에 이 영업인가 후에 6개월이 경과되었을 때 최소한 70억, 50억, 50억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주식 공모. 공모를 한다 이 말은 반드시 정권에서의 상장을 꼭 해야 되는 건데 그 중에 보니까 자기 관리는 결국은 얘는 30%고 위탁도 30%이면서 그러나 기업 구조적 그런 의무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컨트롤을 먼저 보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보니까 이 개발 관련돼 있는 내용인데 첫 번째 개발은 장기간 이루어진 결과 내가 알지 개발 과정 순서가 있죠. 그 다음에 그만큼 장기간 이루어진 결과 위험이라는 것도 항상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개발 과정 총 7단계가 있어요. 7단계가 있지만 그 중에 뭐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2단계와 그 다음 4단계와 7단계죠. 자, 따라서 2단계는 제목이 항상 앞에 붙어 있어. 전 개발 가능성, 전 실행 가능성, 또는 예비적 사업 타당성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때는 단지 하는 목적은 내가 현재 원주시에 와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사업성이 있냐 없냐, 즉 수익성을 갖다 검토할 목적이 고지게 다른 말로 여기 있는 2단계고 4단계는 전 또는 예비란 말이 빠진 개발 가능성, 실행 가능성 또는 뭐 있습니까? 사업 타당성이 있죠. 이런 타당성 분석인데 이때는 반드시 구체적 분석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구체란 말은 기술, 경제, 법률 세 개 다 포함된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다음 결국은 경제가 제일 중요한 거지. 경제적 사업 등 분석에 특히 중요한 건 순서가 있는데 지역 경제,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타당성 분석, 투자 결정이 있는데요. 그 중에 꼭 기억할 건 뭐 있습니까?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은 반드시 요거 두 개 구분하셔야지. 그죠? 그래서 잘 알지만 수요자, 공급자가 있는 장소가 뭐요? 시장이고 그 외에 나머지 내가 경쟁력이 있냐? 즉 얼마 정도 매매나 임대될 것인가? 즉 흡수율 분석을 하는 게 뭐냐고 이게 시장성 분석을 사실 좀 아시고요. 자, 그 다음에 7단계는 뭐가 있냐? 마케팅. 마케팅은 매도와 임대 두 개 있는데 그중에 임대가 분명히 중요하겠죠. 임대 활동은 항상 뭐 있습니까? 초기부터 하되 부동산 종류에 따라서 임대 활동은 달라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위험이란 말은 결국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크게 세 개 있어요. 위험이란 말은 법률상 위험도 있고 시장 위험도 있고 또 뭐 있습니까? 비용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건 단지 개념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개발 관련돼 있는 내용이 있지. 그죠? 자, 개발은 크게 중요한 것은 민간 개발과 그 다음에 공공 개발이 있지만 우리는 알 것은 이 민간 개발만 정리하시면 돼요. 이때 민간 개발 방식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 거죠. 제일 먼저 땅 주인이 직접 하겠다. 지주 자체. 주인과 업자가 뭐 있으면 공동을 하겠다. 지주 공동이지. 그다음 세 번째 뭐 있습니까? 아예 땅을 맡기겠다. 이게 뭐죠? 토지 신탁이다. 그죠? 그럼 이때 이 앞에 있는 지주 공동이란 것은 핵심이 뭐예요? 지주는 뭘 제공하고? 토지를 제공하고 업자는 뭘 제공합니까? 노하우를 제공함에 따라서 하는 게 뭐냐고 이게 지주 공동인데 이 지주 공동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그죠? 첫 번째 등가 교환식이 있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사업 수탁이 있지.
지금 하고 있는 덩가라는 것은 동일한 가격이야. 자, 동일한 가격인데 얘도 크게 두 가지 방식이 떠져. 첫 번째 보니까 공사비를 뭘 받는 거요? 대물로 받을 수 있고. 두 번째 공사비를 뭐를 받습니까? 분양금으로 공사비를 갖다 지급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덩가란 말은 중요한 것은 땅은 지주가 되고 업자가 자기 돈을 대어서 나중에 투자한 대가에 대해서 지분 형태로 분배받는 게 이게 다른 말로 지주 공동입니다. 자, 이제 사업주택과 토지신탁은 중요한 것은 땅을 갖고 있는 지주와 그다음 뭐가 있습니까? 여기 있는 개발업자가 있죠. 우리 지주를 보통 위탁자, 개발업자는 보통 뭐 있습니까? 받는다, 수탁자 또는 신탁에서 합니다. 그런데 사업수탁은요, 개발권만, 사업권만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대신에 토지와 관련돼 있는 소유권, 대출, 분양명의는 전부 다 지주명의라고. 수익도 지주가 가져갑니다. 근데 거꾸로 토지신탁은 뭐 있습니까? 얘는 소유권 자체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소유권이. 그래서 결국 이제는 토지신탁은 저기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 대출, 또 분양 등에 대한 명의는 전부 다 신탁에서 즉 개발업자가 다 하게 돼 있어요. 이런 특징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는 뭐 잘 알고 있다 취급하고 관련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관리는 제일 중요한 게 딱 세 개예요. 관리에 대한 영역, 관리 내용, 관리 방식이 있어요. 관리에 대한 영역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저기 있는 집주인하고 그 다음에 관리사가 협상을 벌이는데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가 이거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세 개 지금 그중에 두 개만 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 자산 관리하고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시설 관리죠. 그래 보시고 두 번째 관리 내용은 뭐 있습니까? 기술, 경제, 법률 중에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까 묻는 거고 세 번째 관리 방식은 자가관리, 본합관리, 위탁관리 그 세 개에 대한 장단점을 좀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케팅은 크게 세 개 있다고 그죠? 누구 중심의 마케팅이 중요한데 자, 첫 번째 시장을 어느 정도 점유할 것인가. 이건 결국은 공급자 중심이죠. 거꾸로 뭐 있습니까? 두 번째 보니까 저기 있는 고객을 어느 정도 점유할 것인가. 이 말은 얘는 결국은 소비자 중심 마케팅입니다. 자, 문제는 이 고객이 보니까요, 항상 마음에 어떤 변심이 심하다 보니까 이 고객에 대해서 얼마만큼 충성도를 높여서 우리 회사에 있는 물건을 갖다 사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게 뭐냐, 다른 말로 관계 마케팅이에요. 자, 관계 마케팅 항상 뭐 있습니까? 공급자하고 소비자 간의 관계를 갖다 계속 우호적인 관계 계속 유지해서 우리 회사에 있는 물건을 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특징 보시면서 마지막에 볼 게 뭐 있는가 하면 시장 점유는 항상 STP 전략. STP가 뭐고, 그 다음에 4P가 뭔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영어 약자인데, S는 결국은 세그란 말 뜻이 뭐야? 분리죠? 그러니까 쪼갠다 말 뜻이 건데,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요. 시장 세분화 말 뜻이 뭔가 하면 소비자 집단을, 수요자 집단을 구분한다, 나눈다, 뭐 이런 말 뜻이 있는 거고, 두 번째 있는 타겟이란 말 뜻이 뭐 있습니까? 표적 시장이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집단을 선정한다, 찾는다 이 말하면 타겟이고 마지막에 P는 포지션. 그러니까 포지션 링인데 이건 다른 말로 차별화 또는 뭐 있습니까? 말 뜻인데 결국은 고객의 지각 속에 자리 잡는 우리 회사가 그래 보시고 요 P 4개 있죠, 그죠? 첫 번째 제품, 두 번째 가격, 세 번째 유통 경로, 네 번째 프로모션, 즉 촉진 전략이 있어요. 그런 특징들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제통의 내용은 꽤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내용이 어렵다라고 말은 사실 못할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오늘 할 것은 책의 492페이지 갑니다. 자, 492페이지 보니까 감정평가가 매년마다 딱 6개 내지 7개 시험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 내용은 엄청나게 많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내용을 다는 공부하지 말고 그 중에서 6개 정도 나온다면 제가 한 7개 정도만 수업할 거예요.
해서 그 정도면 아마 기본점은 6개 다 맞출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5개 정도 맞출 수 있거든요. 그렇게 공부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다는 못 읽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일단 이건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면요. 예, 거기 있는 본문 내용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항상 공부할 때 맨 뒷장 보니까 부록. 자, 부록이 있습니다. 요 부록이 있는 내용 632페이지 있습니다. 자, 거기 있는 632페이지 보니까 예, 그 내용을 지금부터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법점을 계속 중간에 계속 같이 볼 거니까 같이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요거부터 하죠. 자, 우리 학원 건물이 있죠. 우리 학원 건물이 있는데 요걸 갖다 뭐 있습니까? 3년 전에 평가할 때, 현재 평가할 때, 앞으로 3년 후에 평가할 때 가격이 같습니까? 다르겠다, 그죠? 그건 제일 중요한 건 이 물건 언제 시점에 평가할래?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평가에 대해서 항상 기준이 되는 시점, 기준. 그 기준 시점이 있어요. 이걸 언제로 정할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기준 시점 정할 때 항상 현재 정합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언제 할 거예요? 응? 자, 이제 법조문 가보자고. 자, 예, 632페이지 2조. 자, 2조의 2호 가보고 2조 2호 기준 시점이란 그죠? 예, 감정평가 기준이 되는 뭐라 했습니까? 평가의 결정한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럼 동시에 뭘 보는가 하면 자 635페이지 구조의 2항 그 2항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엄청나게. 자 2항에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2개 있어요. 2개. 그 2개 있는 문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보니까 기준 시점은 나와 있는데, 예, 줄거는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다. 이 말이 벌써 시험 한 4번 냈다고. 자, 다만 계속 읽습니다. 계속 볼게요. 기준 시점 미리 정하여진 경우는 그 다음부터 줄 거는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할 수가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갑니다. 보세요. 실제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이 물건이 농지. 근데 국가에서 발표하기를 야, 앞으로 3년 후에 이 땅은 상업으로 용도가 변경되어진다라고 발표하자마자 땅값은 올라가죠. 그럼 이게 올라가면 이 땅은 농지로 평가해야 됩니까? 아니면 상업용으로 평가해야 됩니까? 뭐로 평가할 거예요? 당연히 상업 아니야? 땅값 올라간다는데? 그러면 자, 요거 발표한 게 언제냐 보니까 2018년 2월 23일에 발표했어요, 이걸. 그런데 요 땅을 갖고 있는 주인은 뭐랬는가 하면 야, 이 땅 좀 평가해 돌라라고 의뢰했습니다. 의뢰한 날이 언젠가 의뢰일이 이게 18년 1월 20일이었어. 그러면 자, 의뢰한 평가는 이 물건 뭐냐 해서 각종 공부 찾아보고 현장 답사하겠지? 이 말이 벌써 뭐예요? 조사를 갖다 뭐 한다는 거예요? 시작한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시작했는데 이게 1월 26일부터 시작했어. 그래서 내가 실제 공부 등을 이제 확인해 보고 했는데 조사가 완료되었네. 언제? 2월 18일 날. 그래서 이걸 평가를 내가 이제 시작합니다. 가격이 얼마부터 시작하는데 여기 2월 보니까 20일 날 시작했어. 평가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던 게 2월 28일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있습니까?
감정평가서는 의뢰인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날이 언젠가면 제출한 게 3월 6일 날 제출했다고. 그럼 의뢰인은 이 보고서를 딱 보고 얘가 어떤 용도로 평가되어 있을 것인가 보니까 어떤 용도로 평가되어 있겠습니까, 이거? 응? 농지로 평가되어 있겠습니까? 아니면 상업으로 평가되어 있겠습니까? 응? 물어보자고. 감정평가서는 내가 확인한 것만 평가합니까? 확인치 못한 것 평가합니까? 확인한 것만 평가를 한 거야. 나 언제가 확인했냐? 아니, 조사가 완료된 요까지 확인한 거 아니야? 그지? 그 이제는 그 이유는 뭐 있습니까? 확인한 게 없다고. 단지 확인한 내용만 가지고 감정평가가 있다고. 그러니까 절대 가격 조사의 기준 시점은요, 무조건 가격 조사 완료일이지 의뢰한 날도 아니고 그 다음에 평가 보고서 작성한 날도 아니라고 이게. 근데 우리 아까 보기 법정문에 있습니다. 다만 미리 정해진 경우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예, 미리 정해진 경우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인 것도 평가가 가능하더라 이 말 아닙니까? 표현 자체로 그죠? 그럼 참고로 있죠. 우리 소송 관련돼 있는 사건은 그 사건 자체 이미 과거에 발생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발생할 거예요? 사건 자체는.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것도 평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아까는 현재 있는 상황이지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주차장 부족하고 또 위에 뭐 있으면 옥상에 보니까 어떤 지붕등이 파손돼 있는 그 상태, 지금 있는 이 상태 평가할 수도 있어. 아니면 미래에 있는 상황, 즉 이 건물을 철거해서 8층짜리 오피스를 짓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 그래서 미래 이런 건물 지금 얼마 가치 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감정평가는 때에 따라 과거나 또 뭐 있습니까? 현재, 미래 평가할 수 있는데 단조건이 있어. 그 조건 뭐라 했어 아까? 조사가 아니 다만 뒤에 있잖아. 조사가 가능한 경우면 평가할 수 있다고. 자, 물어보자고. 자, 요 땅을 좀 평가할 목적인데 언제 평가할? 1951년도에 있는 상을 평가할 목적이야. 그때는 자료 있어? 없으면 뭐야? 하지 말라는 거야. 그 말 뜻이라고. 그래서 또 그렇게 내용을 정리해 보시는데 그러면 요걸 가지고 조금 달리하면요. 전제 조건에 따른 분류가 있어. 분명히 감정평가 시점은 과거인 것도 평가할 수 있고 현재인 것도 평가할 수 있고 미래인 것도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설모리 감정평가 보고서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물건을 과거의 시점에 평가한 것이라고 쓰지 않는다고. 말을 이렇게 길게 안 쓴다고. 앞쪽에서 어떤 특정 글자만 딱 쓰게 돼 있다고. 그래서 과거에 있는 상태를 평가한다. 이게 뭐냐? 소고평가요. 현재 있는 상태를 평가한다. 이게 현황평가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미래에 있는 상태를 평가해 주는 곳 이게 다른 말로 조건부 평가가 있고 또 기한부 평가 이렇게 구분된다고. 얘들은 중요한 건 이런 특정 개념 자체 어디 속에 포함될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속은 무조건 과거 시점 평가는 이거 마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현황이라는 것은 우리말 그냥 번역하죠. 현재 상황에 대한 준말이라고. 그 현재 있는 상태 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조건부라는 것은 뭐 있습니까? 우리가 민법 시험에 배웠죠. 조건과 기한. 조건은 일정한 가정을 두고 평가하는 거죠.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얘는 확실성 있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 있는 거죠. 즉 우리가 이런 게 조건 아닙니까? 바다가 육지라면 이 조건이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조건 등이 붙어 있으면 조건 평가인데 그러나 최근에 이 말 대신 우리 뭐라 말씀하는 조건이란 말은 결국 어떤 가정을 둔다는 거죠. 같은 말이 뭐냐? 상정이란 용어를 써. 상정. 상정은 일본식 용어인데 우리말 쓰면요 가정을 둔다, 전제를 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기함부란 것은 뭐야? 시간만 경과해 무조건 올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확실성 있는 미래가 있는 게 뭐냐고 되게 다른 말로 기함부 평가랍니다.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볼 게 뭐 있냐? 감정평가상 분류가 있어요. 자, 감정평가상 분류가 있는데 이렇게 현재 땅이 네 필지 땅이 있습니다. 네 필지가. 자, 필지가 뭔지 알죠? 그죠? 예, 동일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일단의 면적, 하나의 지번을 갖고 있는, 하나의 독립된 소유권을 갖고 있는 면적이에요. 자, 원래 이걸 이렇게 설명 안 되는데 이해도끼 그냥 편하게 할게요. 자, 우리 한번 물어보자고. 이 토지 네 필지 있는 땅을 평가할 때, 네 개 필지를 몽땅 다 묶어서 평가하는 원칙입니까? 아니면 각각 있는 필지마다 다 분리해서 한량이 분산해 줬습니까? 응? 원칙은 각각 있는 땅 A 필지 따로 B 필지 따로 해야 되지. 왜? 독립된 소유권이니까. 그래서 원칙은 물건마다 A 따로 B 따로 하는 개별 평가 원칙입니다. 근데 예배가 있어요. 자, 예배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괄 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구분 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부분 평가. 그 배분 독립 평가를 크게 4개 있거든요. 4개. 자, 요거는 어디 보는가 하면요. 책에 있는 법 조문갑니다. 자, 법 조문 보니까, 예, 7조 635페이지. 자, 7조. 거기 내용을 보니까 1항은 뭐 있습니까? 감정평가는 물건마다 개별 평가 하여야 한답니까? 할 수 있다는 거요. 원칙이 개별 평가요. 자, 그런데 2항 가보니까 일괄 평가, 이거 보시죠. 이거 할 거예요. 일괄이란 말 뜻이 뭐예요? 자꾸 그냥 이 글자 따로 생각도 놀지 말고 글자 속에 답이 다 있어. 일괄이란 말 뜻이 뭐냐고. 일괄한다. 그냥 묶는 거 아니야? 묶는다 이 말 벌써 이 물건이 몇 개요? 2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자, 해볼게. 이제 이렇게 한번 들어볼게. 만약에 얘가 평당 제곱미터당 100만원 되고 얘가 140 되고 얘가 140 되고 요 지번, C번 지번은요, 전면이 상업용이 되어진 결과 250만 된다 할게요. 얘는 보니 280만 된다 하자고. 그러면, 필지 B와 D는 땅값 차이 있어? 없죠. 없을 때 하나로 묶어서 평가할 수 있겠네, 이거? 그죠? 이런 게 일괄평가 심화해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일괄평가는 항상 뭐 있습니까? 둘 이상의 물건이 있을 때야. 이게 핵심이라고. 물론 거기 설명 그거 돼 있는데 책에 보니까 2항 보시면서 그 뒷말을 보지 말라고. 어쨌든 둘 이상 딱 나오지 무슨 일괄 평가를 보시면 돼. 그 뒤에는 이러한 일체로 이용되거나 용다성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땐 일괄 평가할 수 있다 써놨죠. 근데 그 뒷말은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절대 장난치면요. 앞에 있는 이런 제목을 먼저 결정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또 보자고. 현재 지번 C는요, 한 개의 필지지? 땅값 2개 있지? 2개 있으면 이거 묶어서 같이 평가할 수 있어, 이거? 못 할 거 아니야. 그럼 얘 따로 분리해서 평가해야 되지. 이런 게 뭐예요? 구분 평가야, 구분. 구분은 결국 물건 몇 개요? 한 개인데, 왜 이걸 분리하면요? 분리하는 거면 가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분한다고. 자, 다시 거기 있는 사망 보시면서 사망. 예, 사망 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써놨죠? 예,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경우에
부분을 갖다가 이를 구분하여 평가한다. 쓰나죠? 자, 이 말이 곧 이 구분평가요. 자, 그 다음에 사항을 하기 전에 먼저, 자, 여보세요. 우리 부분 반대말이 뭐요? 부분 반대말 전체. 자, 보자고. 여기 한 필지거든? 요게, 그죠? 한 필지인데, 요만큼 도로에 수용된대. 요만큼만. 그러면 이때, 감정평가를 이 다 평가할 필요 있어, 이거? 없는 거죠. 수용되는 부분만 평가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항상 부분 평가는 뭐 있습니까? 일부분만 평가한다, 이 말 나와, 이 키워드가. 원래 이제 이 말은 일괄 반대가 구분이고, 또 부분 반대가 뭐 있습니까? 독립인데, 독립은 큰 의미 갖지 마세요. 근데 문제는 시험다 뭐가 힘든가 하면요. 이 두 개의 구분, 이제 안 되는 거야. 구분과 부분이. 그래서, 실제 우리 보통 이건 분리되는 거지. 이건 전체 중에 일부는 아닙니까? 그런 개념인데, 이것 힘든 분에게 이렇게 암기하라고. 가구라고. 가치에 대한 차이가 있을 때는 구분하여 평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일단 요까지를 묶어서 하나로 움직이셔야 돼. 자, 일단 요까지 봤으면, 책에 있는 내용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네, 문제 보겠습니다. 자, 책 다시 앞에 갑니다. 자, 492페이지요. 492페이지. 자, 1절은 그냥 그대로 통과. 넘어갑니다. 자, 494페이지 갑니다. 2번. 2번은 중요한 게 495페이지 가면 되겠네. 자, 거기서 양갈로 2번의 갈로 2번. 현황과 조건부, 기한부, 소급이 있지, 그죠? 요건 특히 시험 많이 나오는 뭐가 많이 나오는 거면요. 조건부하고 소급이 제일 시험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일단 1번 보겠습니다. 현황평가가 있는데, 자, 거기 뭐가 있습니까? 쭉 읽어보시면 돼요. 대상물이 있는 상태대로 가치를 평가하는 말한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에서는 기준 시점의 대상물과 이용사항 및 공법상의 제한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말은 뭐예요? 있는 것들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자, 기준 시점, 현재 우리 기준 시점 뭐 있습니까? 이용사항. 우리 학원 보니까 저기 주차장 부족하지? 그죠? 또 옥상에 어떤 지붕등이 파손되었거든요. 그 상태 그대로 평가한다. 이 말 뜻이에요. 그래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조건부 평가요. 자, 조건부는 가장 중요한 게, 첫째 줄, 불확실하지만. 우리 조건부는 조건은 다른 거야. 그죠? 불확실하지만, 둘째 줄은 맨 앞에 상정이란 말은 전부 이건 조건부야. 상정이 가정을 둔다 또는 뭐 있으면 전제를 둔다 이 말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기한부는 뭐 있습니까? 앞으로 들어갈 어느 시점. 즉, 이 말은, 미래 어떤 일정한 시점이죠? 그러니까 미래 일정한 시점에 대한 설명 나오면 곧 이건 기한부고요. 그 다음에 4번의 소급평가는 무조건 과거란 말 나와야 돼, 과거.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뒷장 가서 496페이지. 자, 거기에서 양갈로 4번 갑니다. 감정평가 기법상 분류가 있는데, 일단 독립통과. 2번 보니까 부분평가 나 있죠.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게, 이건 법조문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이 내용 중에 뭘 보는가 하면, 이 동그라미 2번에 있죠? 2번에 쭉 가서, 자, 첫째를 제일 끝에 갑니다. 1차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의 일부분 나 있죠? 요 말하면 전부 다 이건 부분평가요. 그 뒷말 알 필요 없어요. 세 번째 일괄평가는 무조건 뭐 있습니까? 1번에 보니까 2개 이상 나오죠? 나오는 수는 무조건 일괄평가를 보시면 돼요. 그 다음 갈로 4번 구분평가도 중요한 것은 1번에 있죠? 한 개의 물건인데 가치를 달리할 때는 구분하여 평가하는 이 말 뜻이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 빠져먹은 게 있네. 다시 법조문을 갈 건데 어디 가는가 하면 634페이지 갑니다. 왜 제가 자꾸 법조문 보는가 하면요.
시험의 법 조문 그냥 그대로 시험 나와. 자, 일단 여기 잠시 보자고. 보세요. 일반적으로 감정평가할 때 요 4개 중에 어떤 게 가장 이 원칙이 되겠습니까? 평가서가 어려면 보통 어떤 걸 많이 어려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현황평가지. 그래서 거기 6조 가버려. 6조 전부 뭐나 있어? 6조 맞죠? 그죠? 6조 현황평가 기준 원칙. 자, 그 현황평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봐보자고. 자, 1번 갑니다. 기준 시점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갈로서 넘어가고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한다 나 있죠. 이 말은 결국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데 얘는 장난치면 무조건 갈로서긴 장난치게 돼 있어요. 꼭 기억할 거는 어떠한 경우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감정평가서는요. 일시적 이용이나 불법적 이용 절대 평가하면 안 돼. 그럼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 가끔씩은 예외적으로 일시적이나 불법적 이용도 평가할 수 있다 시험 나오거든. 다 틀린 거야. 절대. 그래서 그런 것만 딱 기억하시고 네, 여기까지 봤으면 문제 풀자고. 자, 72페이지에 보니까요. 72페이지에 1번은 그냥 그대로 통과할 거예요, 지금은. 자, 문제 2번. 2번이 좀 중요하거든요. 자, 2번. 절대 이거 안에 글자 따지면 안 돼.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개론 과목은 찾아가는 서비스야. 괜히 글자 한 개에 목숨 걸면 결국은 이건 답이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항상 키워드 뭔가를 갖고 가시라고. 그래서 자, 일단 1번 조건부 나 있지. 칠판 보시고 뭐 찾아가야 돼? 찾아가. 있어? 있으면 맞는 거라고. 다른 거 보지 말은 거 알 필요 없으니까. 2번 갑니다. 속어 평가 나 있지. 칠판 보시고 뭐 나와야 돼? 있어? 있으면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일괄은 뭐 나와야 돼? 2개 이상 나와 있죠? 자, 5번 갑니다. 구분은 뭐 나와야 돼? 한 개의 가치만 달리할 때지. 그런 말 있어? 옵션이가 틀린 거라고. 이렇게 답을 찾는 거예요. 물론 거기 뭐 있습니까? 일부만 평가인데 이건 부분 평가인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물론 이걸 좀 더 어렵게 시험 내면요. 3번에 그 밑에 기억위원. 자, 우리는 기억만 하시면 돼. 한 필지 토지 일부분이 도시계획시에 저촉되어 수용될 경우 이런 사례가 시험 낼 수도 있어요. 저촉 부분에 대해서 보상평가한다. 이 말은 뭐나 있어? 키워드가? 일부분 나 있지. 그 무슨 평가? 거기 다라고. 됐죠? 그렇게 문제 푸는 요령 마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제. 넘어가서. 자, 이제 책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쭉 보니까 앞으로 다시 갑니다. 책에서, 자, 498페이지 갑니다. 2절. 나와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부동산 가격 또는 가치론에 대한 설명인데, 앞에 있는 부동산 가치론 그냥 그대로 통과하시고, 저기 있는 502페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일단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다시 맨 뒤에 법조문 갑니다. 자, 법조문 632페이지 2조의 1호. 자, 2조 1호 갑니다.
우리 가치에 대한 종류인데, 자, 원칙은 1호 뭐라 했습니까? 무슨 가치? 여기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의 원칙은 시장 가치인데, 이 시장 가치를 갖다 물었던 게 우리 문제에서 2번씩이나 문제 냈습니다. 2번씩이나. 자, 한번 읽어볼게. 이래서 나왔거든요. 시장 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을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된 후에 그를 위해서 공개된 후에 그 대상 물건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에 있을 경우에 자, 그 다음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 줄 거 놓고 그 말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 자, 밑에다가 있죠. 이렇게 써놓으세요. 항상 장난칠 건 이 문구를 장난치게 돼 있어. 최고 매매 가격이 아니라 최빈 매매 가격입니다. 최빈. 즉 무슨 말이냐? 여기 보세요. 하나 물어보죠. 현재 우리 학원 건물이 있죠? 감정평가사 3명이서 3명이서 똑같은 이 물건 평가 항상 똑같은 가격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요? 다 다른 가격이 나온다고. 해보니까 A란 평가서는 이 물건 평가한 결과 11억 평가되어 있어. B는 12억, C는 보니까 10억 이렇게 평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이 물건에 대한 일반적, 즉 시장 가치 얼마 될 것인가 물었을 때 요 세 개 중에 딱 한 개를 집을 수밖에 없는데 절대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중에 보니까 최고 매매 가격은 요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되면 뭐 있습니까? 이 물건 공급자 물건 팔겠지만 살 수 있는 수요자는 사겠냐고. 안 살 거 아니에요. 가장 낮은 이 가격 측정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수요자는 살려고 하겠지만 공급자 내가 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속에 있는 정상적인 시장 가치는 뭐가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이때 보니까 매매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채비는 가장 매매할 빈도수가 높은 거. 보니까 얘가 현재 한 70% 이렇게 매매될 가능성이 있어. 이게 20%, 10% 되면 이때는 뭐 있습니까? 이 건물의 시장 가치는 얼마요? 10억이라고. 반대로 있죠. 이렇게 매매될 확률이 제일 높다면 이게 60%가. 응? 나머지 이렇게 매매될 확률이 있으면요. 이때 이 가격이 얼마 되겠습니까? 11억. 그러니까 이 채비는 매매될 빈도에서 가장 높은 가격이에요. 그 의미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일단 그런데 자, 그 말 봤으면요. 그 다음 어디 가는가 하면은 뒷장 넘어가서 5조 가봐. 5조. 5절 가보니까요. 설명되어진 게 시장 가치 뭐요? 기준 원칙. 1항 가볼까?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원칙은 무슨 가치를 평가한다고? 그럼 시장 가치 어렵게 보지 마. 시장에서 일반적 시장에서 매매될 수 있는 가격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시장은 뭐 있습니까? 수요자와 공급자 수가 많은 거에 적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수의 수요자, 다수의 공급자에서 매매될 수 있는 그런 가격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있는 2항 가볼까? 2항. 감정평가업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호, 다음에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 물건 감정평가 가액을 그 다음 줄 거 놓고 예외적으로 시장 가치 이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는 두 개요. 시장 가치와 시장 가치 이외의 가치 두 개 있다고. 시장 가치 이외의 가치 먼저 하면 이런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한번 물어보자고. 자, 보세요. 담보평가, 경매평가, 보상평가 했던 이건 뭐 있습니까? 특정한 사람이 있어 평가한 거거든요. 이런 게 몽땅 다 묶어서 뭐야? 시장 가치 외 가치라고. 그러니까 가격은 딱 두 개 있어. 그 부분 시장 가치와 시장 가치 이외 가치예요. 근데 원칙은 시장 가치 원칙입니다. 그렇게만 좀 정리해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요. 다시 책 앞에 가볼게요. 502페이지. 자, 502페이지 갑니다. 자, 책을 펴봤으면 거기 있는 갈로 1번 시장 가치도 의의가 있죠? 의의에서 그 밑에 보니까 두 번째 단락입니까? 예, 시장 가치 의의에서 아까 법전 본 거 있죠, 그죠? 시장 가치 토지 등이 쭉 있는데 항상 조심할 거 뭐 겉에 뭐 있습니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인정되는 가격이 있을 때 이건 절대 채빈 매매 가격이라는 사실 꼭 아셔야 돼. 그것만 딱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우측 가볼까요? 우측에 보니까 503페이지 양갈로 2번 뭐라 했습니까? 시장 가치, 200 가치도 있죠, 그죠? 네, 그런 개념.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종류는 두 개 있습니다. 안에 내용 읽지만 알 필요 없으니까 전혀 의미 없으니까. 자, 그리고 책은 쭉 넘어갑니다. 쭉쭉 넘어가서 저기 있는 507페이지. 자, 큰 3번. 자, 큰 3번은 가격 형성 요인이 있습니다. 이런 건 단답형이에요. 단답형. 자, 여보세요. 이 감정평가 사실 꽤 어려운데 더더욱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이게 일본식 용어이기 때문에 훨씬 어렵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요거 있죠. 가격 형성 요인. 우리 원서에는 이렇게 써놨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 이 말이 말듯이. 이 건물 가격에 영향 주는 요인이 뭐가 있냐? 이걸 갖다 이 일본식에서 뭐 있습니까? 가격 형성 요인 쓴다고. 자, 우리 학원 부동산 가격에 영향 주는 요인이 뭐 있습니까? 이 건물 가격에 영향 주는 요인이 뭐 있냐고. 주변 환경 또요. 위치 또. 응? 또 어떤 게 있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해볼까? 자, 이 건물부터 이 건물이 몇 층이냐, 몇 평이냐, 지어진 지 얼마 되었을까, 주차장이 있냐, 없냐, 차를 몇 대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지붕이 파손되어 있냐, 또 계단등이 복잡하냐, 다 영향줘. 뿐만 아니라 앞에 도로가 있는 도로가 몇 메타 도로이고, 통행료 얼마 될 것이고, 차가 어떤 차가 올 것이고, 또 원주시에 있는 주민들 소득이 얼마 될 것이고, 또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게 다 영향 준다고. 그 많은 예를 한 강의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비슷한 걸 묶어본다고. 보면 크게 세 개 있어. 세 개 있는데 첫 번째 보니까 모든 부동산에 공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반적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있는가 하면 분명히 똑같은 건물이지만 이게 여기 원주에 있을 때 저기 서울에 강남에 있을 때 가격 차이 있습니까? 있겠다죠? 무슨 차이죠? 지역 차이죠. 지역적 요인도 영향을 줄 것이고, 또 같은 동네에 있는데 30평과 40평 가격 차이 있습니까? 있지, 그지? 같은 동네라도 어떤 차이 있습니까? 물건 자체에 대한 차이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크게 세 개 있더라 이겁니다. 일반 요인과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 세 개 있어요. 내 내용 알려고 쓰는 거 하지만 이거 세 개 마시면 돼. 이 말 아닙니까? 감정평가사가 제일 먼저 와서 확인하겠지. 이 부동산 가격에 어떤 요인이 영향 줄 것인가 먼저 분석한다고. 그 다음 이걸 분석한 후에 뭐 하겠습니까? 이제 그 결과 그래서 이 물건 가격 5억이다 3억이다 이 말을 하겠다죠. 이런 게 뭐냐? 다른 말로 가격 발생 요인. 가격 발생 요인이 있습니다. 그럼 가격 형성이란 말 가격 발생은 다른 거야. 가격 형성은 이 말이죠. 이러이러한 면이 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 준다는 거고, 그 결과 이 물건
5억 한다, 10억 한다, 50억 한다, 이 가격이 나오더라, 이금 이게. 이 발생이요. 가격 발생 요인은 얘도 크게 네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물어보죠. 사람들에게 훨씬 더 필요한 것은 공기와 물입니까? 아니면 다이아몬드입니까? 훨씬 더 비싼 것. 왜 그래, 그거? 그런 거예요. 그러한 요인에 비록 가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아닙니까? 땅 가격도 비싸고 싼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거지. 예, 얘가 얼마냐 희소할 것인가 따라 가격이 달라지겠죠. 자, 두 번째 보니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한번 물어볼까요? 김치찌개를 갖다 이제 딱 주고 있죠. 너 얼마 정도 가격을 줄 용이 있냐 물어봤어. 근데 한 명은 배가 엄청 고픈 상태야. 한 명은 금방 밥을 먹은 상태라고.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가격 제시하겠습니까? 다르겠죠? 각 개인마다 그 물건이 나한테 얼마나 만족을 줄까에 따라서 가격을 더 높은 가격을 줄 수 있고 더 낮은 가격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보통 뭐라 하냐? 다른 말로 유효, 수요. 유용성. 그런 같은 말이 효용이죠. 유용성 또는 뭐 효용 차이 때문에 결국은 가격이 달라진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있죠. 이 건물 주인이 이 건물 갖다 20억에 내놓았어. 근데 문제는 이 물건 살 수 있는 수요자가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면 이 건물 가격이 얼마예요? 네? 공급자가 20억에 내놨는데 이 물건 살 수 있는 수요자가 아무도 없다고. 가격이 얼마예요? 없는 거지 뭐. 뭐든지 매매가 될 때 가격이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20은 공급자 마음이고, 그죠? 결국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수요자가 실제 그 정도 돈을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유효 수요가 있을 거. 그 다음 마지막에 있죠? 이전성. 즉 무슨 말인가? 우리 지구 밖에 있는 달 같은 것은 분명히 달도 땅이 있죠. 있는데 왜 다른 현재 땅 가격이 없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달 관련돼 있는 소유권이 있어? 없지. 소유권이 없으면 절대 매매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항상 소유권 등이 존재해서 이전이 가능할 때만 가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가격 발생 요인은요, 이 네 가지 모든 요건이 충족될 때 뭐 있습니까? 가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돼요. 절대 이 내용 중에 단 한 개라도 어긋나면 절대 가격이 없습니다. 자, 이 말 아닙니까? 우리 달이 현재 가격이 없는 이유 한번 설명해볼까? 달 희소해. 또 나한테 만족하단 말이야. 또 내가 그정 돈을 줄 능력이 있는 아주 부자의 부자. 근데 문제는 그 달 자체가 뭐 있습니까? 소유권 자체가 없으니까 매매가 되지 않는 결과 가격이 없으니까 어쨌든 이 말은 결국 뭐 있습니까? 이 네 가지 모든 요건이 충족될 때가 가격이 존재한다. 그런 것만 기억하시오. 자, 일단 이렇게 내용을 정리했으면 됐습니다. 예, 그 정도 보시고. 그럼 책의 내용 보니까요, 다는 보지 말고, 507페이지 있지? 맨 밑에 박스 있지? 박스에 가격 발생 요인 4개 기억하시고, 가격 형성 요인 거기 뭐 있습니까? 가격 형성 요인을 그렇게 보면 안 돼. 자, 그래 보지 말고 있죠? 바꾸세요, 이거. 자, 어떻게 바꾸십니까? 이렇게.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을 바꾸라고. 그래야만 그 내용이 성립됩니다. 예? 그건 보시고 다른 그냥 넘어가시죠. 뭐 관계없으니까 쭉쭉 그냥, 뭐 생각하시면 넘어가시라고. 자, 여기까지 봤으면 됐습니다. 저는 512페이지가 있어. 책에 있는 내용 하지 말고 여기 있는 칠판에 있는 이 내용 있죠? 이것만 정리하셔. 이것만. 자,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간 실제 중요한 거는 513페이지 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좀 쉬었다 할게요.